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시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제가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 가슴속에만 품고 살기엔 힘든 일을 당해버렸네요. 사람이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며느리는 제게 딸 같았고 전 한치 의심도 없이 그 아이를 내 사람으로 믿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늦은 밤 금고 앞에서 들려온 전자음과 함께 무너져 버렸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어떤 모진 풍파를 겪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난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결에 뭔가 이상한 기계음이 들렸을 땐 꿈인가 싶어 뒤척이며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하게 제 귀를 때리더군요. 삐삐삐. 규칙적인 전자음, 익숙한 듯 낯선 소리였습니다. 순간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 소리가 우리 집 금고에서 나는 소리와 똑같았거든요. 금고가 있는 방은 안방 옆 작은 방.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전 그 방을 창고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서류나 도장 같은 건 그 방 금고 안에 조심스레 넣어두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무도 없는 그 방에서 금고 문 열리는 전자음이 들린 겁니다.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가 왜 금고를...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러운, 그렇지만 분명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분명히 들리는 한마디. 도장 빼냈어요. 지금 출발할게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고 온몸이 굳어졌죠.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이불 속에서 귀만 바짝 세웠죠. 그러자 방문이 조심스레 닫히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집안에 다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슬금슬금 거실로 나왔어요.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아들 내외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저는 조심히 문에 귀를 대봤지만 안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고 간간히 아들이 코 고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아들이 그날 저녁에 며느리가 만들어준 갈비찜으로 반주를 한잔하더니 그대로 골아떨어진 것 같더군요. 저는 얼른 작은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금고를 확인해봤어요. 정말 금고 안에 들어있던 도장 케이스가 비어있더군요. 순간 손이 마구 떨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왜 며느리가 내 도장을 들고 나간 거야? 얘가 어디로 갔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지금이라도 나가서 따라가야 하나?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제가 그 아이를 잘못 본 거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귓가에는 아직도 며느리가 은밀하게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맴돌며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도장 빼냈어요. 지금 출발할게요. 그건 아무리 부정해봐도 분명한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됐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이렇게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이대로는 어차피 잠도 못 잘 거야. 그래서 저는 서둘러 입었던 옷 위에 코트를 걸친 뒤 머리엔 검은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나왔을 때 골목 끝에 주차돼 있던 며느리의 차가 출발하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나간 거야? 이 밤중에 내 도장을 들고?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저는 마음이 조급해져 얼른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시동을 걸고 며느리 차를 따라갔죠. 창밖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마저도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심을 빠져나간 며느리의 차는 한참을 달려 낯선 동네로 들어섰어요. 제가 사는 동네와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허름한 상가와 폐건물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대체 어딜 가는 거지? 차는 좁은 골목을 돌고 돌아 한 작은 건물 앞에 서더군요. 간판도 희미하고 문도 오래된 철문, 낡고 작은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문을 연 상점도 사람도 없었고 그 시간 그곳엔 며느리와 저만 있는 것 같았죠. 그 순간 며느리가 핸드백을 꼭 쥐고 차에서 내려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제가 멀찌감치 세워둔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그리고 며느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망설이다가 조심히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지 않고 계단을 오르는 걸 보고는 저도 발끝으로 계단을 디디며 조심히 뒤쫓았어요. 그러다 3층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열린 문 앞에 멈춰선 며느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장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잘했어. 오늘만 지나면 모든 게 끝이야. 낯선 남자가 만족스러운 듯 건네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무조건 찍어놔야 해. 나만 들은 거라 아무도 안 믿어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들고 벽에 숨어 신중하게 영상 녹화를 시작했죠.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건네자 남자가 봉투에서 도장을 꺼내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도장이 낯선 남자의 손에 들어갔으니까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도 모든 게 악몽이길 바랬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도 선명한 현실이었죠. 저는 무너지려는 마음을 간신히 다잡으며 조심스럽게 영상이 더 자세히 찍히도록 카메라를 당겨 화면을 크게 키웠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도장을 들고 낯선 남자에게 왜 찾아간 건지 더 정확히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열린 문 안이 보이도록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자 허름한 원룸 안의 한쪽 벽에 책상과 작은 소파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와 은밀한 만남을 갖는 남자를 대충 훑어보니 30대 중후반쯤 돼 보였고 헝클어진 머리에 평범한 잠바 차림이었습니다. 아무리 떠올려봐도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었네요. 남자는 며느리에게서 건네받은 도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장만 있으면 문제없이 팔 수 있어. 팔 수 있다니 도대체 뭘? 제가 불안함에 손을 떨고 있을 때 며느린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준비해온 또 다른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건물 등기 권리증이에요. 제발 한 번에 제대로 끝내야 해요. 신분증은 화장대 서랍에 넣어둬서 쉬웠지만 금고에서 도장이랑 등기 권리증 빼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말에 퍼뜩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평소 제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전부 지갑에 넣고 다니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지갑 잃어버리면 난감하니까 신분증 2개 중 하나는 놓고 다니세요. 쓸데없이 둘 다 가지고 다니는 것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며느리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때부터 신분증을 화장대 서랍에 깊숙하게 넣어두고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때 남자가 며느리를 향해 자신있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정말 깔끔하게 끝날 거야. 나머지 서류들도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사람만 제대로 물색하면 돼.
저는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도저히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며느린 그저 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난리였어요. 결혼 후에도 항상 조용하고 얌전하게 시부모에게 깍듯했던 며느리. 그 아이가 도둑처럼 제 도장을 가져와 정체 모를 남자에게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에 핏기가 가시고 숨이 막혀와 어지럽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때 남자가 다시 입을 열더군요. 중간에 꼬이면 답 없으니까 돌아가서도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해. 혹시 눈치챈다고 해도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버티고, 알겠지?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습니다. 어차피 금고를 자주 열어보는 건 아니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 이는 절대 모르게 넘어가야 해요? 지금은 나만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제 입에서 억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믿고 사는 사람? 그건 제 아들을 두고 하는 소리가 분명했죠. 순간 저는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던 제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떨림이 심해 영상이 흔들릴까봐 몸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면서 혹시나 이 모든 게 오해가 아닐지 다시 한번 머리를 굴려봤어요. 하지만 어떤 것도 그 상황을 설명해 주진 못했습니다. 그 현장은 분명 의도된 범죄의 현장이 틀림없었네요. 결혼식 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저에게 큰절 올리던 며느리가 몰래 제 도장과 신분증을 빼내 가공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발길을 돌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으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네요. 하지만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도 옷을 갈아입지 않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머릿속은 조금 전에 봤던 장면으로 가득했고 심장이 자꾸만 두근거려 쉽게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걔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남자는 또 누구지? 설마... 저는 상상하기도 싫은 갖가지 생각으로 몸서리를 치며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주방 쪽에서 소리가 나는 걸 깨달았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싱크대에서 그릇 꺼내는 소리,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불 켜는 소리.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주방에서는 며느리가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달걀을 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일상적이라 오히려 소름이 끼쳤네요. 그때 며느린 절 보고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북엇국 끓이려고요. 그 이는 술이 정말 약한가 봐요. 어제도 그거 몇 잔 마셨다고 세상 모르고 자더라니까요. 아침에 해장하게 해줘야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 도장을 들고 나가던 그 며느리와는 너무도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뭔가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혹시나 입을 열면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울음이 나올까봐 겁이 났거든요. 잠시 후 식탁 위에 맛깔스러운 아침이 차려졌습니다. 그 이는 좀 더 자게 둘까요?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바로 전날까지도 그토록 따뜻하게 느껴지던 그 웃음이 그날은 너무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저 마음속엔 뭐가 있는 걸까?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지? 마치 모든 게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는 듯한 자신감에 오히려 제 심장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라 혼났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결국 한 입도 넘기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죠. 긴장감으로 차가워진 손을 맞잡고 눈물도 흘렀습니다. 저 애는 정말 끝까지 날 속일 생각이구나. 그냥 나쁜 짓이 아니라 내 믿음과 마음을 짓밟으려고 하는 거야. 그 순간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던 그날,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수줍은 듯 웃던 얼굴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저 많이 부족하지만 어머님께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마음을 열었는지
처음 시집와서 김장할 때 손끝이 헐도록 도와주던 모습도, 남편 제사상 차릴 때 정성을 다해 음식 장만하던 모습도,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젠 다 거짓 같았습니다. 아니야,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을 뒤흔드는 고통을 느끼며 그날 밥 한 숟갈 못 넘기고 하루 종일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침대 속에만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며느리가 노크하며 이렇게 물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죠? 라고 묻는 그 목소리마저 의심스럽기만 했네요. 이미 며느리의 시커먼 속내를 알아버린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식음을 전폐하고 종일 고민한 끝에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아들이 제 얘기를 가볍게 넘기지 않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넘길 수도 없는 일이라 속이 다 골마 터질 것 같았네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거실 소파에 있길래 조용히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아들의 옷을 다림질한다며 2층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민재야. 엄마, 왜 그래요? 아들은 휴대폰을 보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표정,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요즘 수연이 말이야. 혹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니? 아들은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들어 밤늦게 나가기도 하고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하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엄마.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소파에 등을 푹 기대며 말했습니다. 혹시 엄마도 다른 시어머니처럼 며느리 뭐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요. 수연이도 사람인데 밖에 좀 나갔다 올 수도 있는 거죠. 종일 집안일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예민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느낌이 안 좋아. 너도 잘 알잖니. 엄마가 괜히 멀쩡한 며느리 잡을 사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요. 엄마답지 않게 왜 며느리를 의심해요? 제발 사소한 걸로 착한 애 힘들게 하지 마세요. 사소한 걸로? 그런 게 아니야. 민재, 넌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제가 뭘 모르는데요.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당장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러면 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아 겁이 났습니다. 지금 그 영상을 보여주면 이 애가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냥 엄마가 요즘 좀 불안해서 그래. 너도 너무 수연이 다 믿지는 마.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며느리 흉보는 것 같아서 무지 낯설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요. 그래, 내 아들은 며느리를 철석같이 믿고 있구나. 아마 진실을 알면 견디지 못할 거야. 그날 밤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며느리의 배신도 끔찍했지만 아들의 무조건적인 믿음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털어놔야 하는지 앞이 캄캄했어요. 그렇다고 제 발로 경찰서에 가서 아들이 그토록 믿고 좋아하는 며느리를 직접 신고할 엄두도 나지 않았네요. 결국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긴 밤 내내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두 얼굴을 본 이후로 저는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더는 미루면 안 돼. 빨리 나서지 않으면 저희가 무슨 짓이든 저지르고 말 거야. 제가 그렇게 피말리는 시간을 보낸다는 걸 짐작도 못하는 듯한 며느리가 그날 오후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을 고르는 소리와 드라이기 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상냥하게 인사하고 집을 나서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선 뒤 발소리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나서 재빨리 며느리 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래도 며느리가 그 남자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증거라도 나올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하며 며느리의 옷장과 서랍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방에는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엔 평소처럼 깔끔하게 정돈된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며느리가 알뜰하게 적어놓은 가계부가 보였죠. 저는 한숨 쉬며 그 가계부를 몇 장 넘겨봤어요. 콩나물과 두부 안모 산 것까지 꼼꼼하게 적어가며 살림하는 며느리가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무작정 서랍부터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엔 잡다한 문구류, 두 번째 서랍엔 메모지와 약봉투, 그리고 세 번째 서랍에서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 안에 봉투가 몇 개 놓여 있었고 눈에 익은 통장이 하나 보였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통장을 주워들고 맨 앞장을 펼쳐봤습니다. 분명히 아들 내외가 함께 돈을 모으고 있는 통장일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통장 표지에는 깜짝 놀랄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다름 아닌 제 이름이었죠. 저는 손을 떨며 통장의 뒷장을 넘겨봤지만 그건 틀림없이 제 통장이 분명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소리쳤죠.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얼른 며느리 방을 빠져나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랍장 깊숙이 넣어뒀던 제 명의의 예금 통장들을 꺼내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한번 예금해둔 통장은 손댈 일이 없어서 몇 달 동안 건드리지도 않았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서랍을 열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없네? 아니, 분명히 전부 여기 넣어뒀는데? 두꺼운 봉투에 넣어 서랍 안쪽에 보관해둔 통장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때도 얌전히 그곳에 있던 통장들이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저는 혹시나 제가 다른 곳에 옮겨두고 잊어버린 건지 집안 구석구석을 한참 뒤져봤습니다. 옷장 속, 책장, 장롱안, 심지어 싱크대 밑까지요. 하지만 통장은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서서히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통장도 며느리가 가져간 건가? 도장도 몰래 꺼낸 애가 통장이라고 못 건들 리가 없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은행으로 뛰어갔네요. 제 명의 통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직접 방문해서 거래 내역을 뽑아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통장 내역을 조회해달라고 했을 때 직원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모든 거래가 지난달에 해지되셨어요. 여기 해지 일자와 거래 기록 확인해 보시겠어요? 해지요? 제가요? 네, 해지 서류 접수받고 처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과 고객님 인감증명서, 신분증 전부 정상적으로 제출됐습니다.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창구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잠깐만요. 인감증명서라면 그거 내 인감도장 찍고 발급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해지할 때 제출된 서류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은행원이 시키는 대로 서명하고 나니 종이 몇 장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해지시 첨부된 사본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직원이 보여준 위임장에는 제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서랍 속에 고이 넣어뒀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까지 멀쩡히 첨부돼 있었어요. 그때 대리인란에 적힌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수연. 분명 제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직원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해지된 계좌의 돈은 다 어디로 갔나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해지 당일에 일부는 현금, 일부는 송금으로 전액 출금 처리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 은행에 만들어둔 계좌에 있던 돈만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둘러 또 다른 은행에 방문해 같은 과정을 거쳐 제 돈의 행방을 확인했죠. 다른 은행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는 마음대로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통장에서도 돈을 빼냈고 그렇게 가져간 돈이 전부 1억이 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고 일부는 혹시 모를 날을 대비해 조금씩 들어뒀던 예금과 적금이었죠. 그 모든 돈이 며칠 만에 며느리의 손에 의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은행 직원이 돈을 송금한 영수증을 출력해줬지만 상대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확인한 저는 숨이 막히고 정신이 없어 사색이 된 채 손만 덜덜 떨고 있었어요. 창고 앞에서 눈물이 터질 것 같아 참느라 피가 나기 직전까지 입술을 깨물어야 했죠. 은행을 떠나기 전 창구 직원이 식은땀 흘리는 저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뭔가 이상이 있으신가요? 원하시면 저희가 경찰에 대신 신고할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며느리한테 심부름을 시켜놓고 깜빡했네요. 바쁘신데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현기증을 느끼며 은행을 나서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맑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통장까지 해지하다니, 그래놓고 어떻게 멀쩡한 얼굴로 매일 나를 보며 웃을 수가 있지? 이제 더는 못 참겠어. 하지만 저는 그날도 경찰서로 향하는 대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까지도 겁이 나는 마음과 며느리를 믿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며 저를 갈팡질팡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날 밤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미용실 예약했어요. 저랑 같이 염색하러 가요. 벌써 흰머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더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웃음을 보자 소름이 끼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속으론 결심했어요. 이제 너와의 이 끔찍한 인연도 끝이야. 어떻게 내 아들을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해내면 절대로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떠올린 게 법에 대해 잘 아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 친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어 친구들도 크고 작은 도움을 받곤 했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기만해 불법 행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한 이상 더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다음 날 망설임 없이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절 보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묻더군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은행에서 받았던 거래 내역과 해지 관련 서류의 사본을 내밀며 물었어요. 미수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지?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더니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고 인감 도용이야. 법적으로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기지. 거기다 뭔가를 팔겠다고까지 했다며?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겠냐? 사람이 사람 믿고 사는 게 잘못은 아니지. 하지만 이제부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네 재산을 지키는 일은 결국 네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칠간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이 그 순간 주르륵 터져버린 겁니다. 내가 며느리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알아? 진짜 딸처럼 생각했어. 근데 설마 그 애가 이런 짓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친구는 제 등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겉모습만 보고 모르는 거잖아. 나도 일하면서 비슷한 사건 참 많이 봤는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당하는 사기 중 대부분이 가족이나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일이라는 거야. 겉으론 천사 같던 사람이 알고 보니 뒤로는 별짓 다 했더라고. 마음 먹고 속이려고 들면 이길 장사 없어. 저는 그런 친구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금 전 헤어진 친구에게서 문자가 하나 도착했더군요. 그저 위로 문자려니 생각한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문자를 열어봤다 기함했네요. 문자의 내용이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인맥을 동원해 며느리의 과거를 알아본 결과 몇 년 전 며느리가 지인에게 금전 문제로 고소를 당할 뻔했다는 겁니다. 비록 정식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사건 이후 며느리는 이사하고 이름까지 싹 바꿔 신분을 세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예의 바르고 깍듯했던 거였어. 숨기고 싶은 게 많아서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거야.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도장을 들고 나간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는 걸요. 그렇게 며느리의 과거 이력까지 알게 된 뒤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날이 밝으면 바로 경찰에 가기로 마음을 다잡았죠. 그날 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몸살이라도 걸리신 건 아니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투 속 감정을 믿을 수 없게 돼버렸죠.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돌아다녔더니 피곤하네. 고등학교 동창 좀 만나고 왔다. 그렇게 가능한 평소처럼 며느리와 마주했어요. 며느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날도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자 웃는 얼굴로 반찬을 데웠네요. 그리고 다음 날도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그 미소 뒤에 감춰진 탐욕과 거짓을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 가려고 외출 준비를 서두를 때 며느리가 유난히 조심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 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오늘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저는 가슴속 의문을 숨기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라. 오늘 날씨가 아주 좋구나. 저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며느리가 마음 놓고 움직이도록 철저히 방심한 듯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집을 나설 때 저도 곧장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그 다음 며느리가 차를 몰고 거리로 나서자 저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조금 간격을 두고 천천히 그 차를 뒤쫓았습니다. 헌데 이번 목적지는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골목, 어쩐지 낯선 동네. 멀리서 며느리가 차를 세우고 커다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저긴 커피숍이잖아. 며느린 커피숍 입구에서 한 남자를 만나 함께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 남자는 바로 며칠 전 며느리에게서 제 도장을 넘겨받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자를 보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남자 또 나타났네? 대체 둘이 무슨 사이인데 이런 짓을 꾸미는 거지? 그래서 저도 얼른 주차하고 그 커피숍으로 몰래 들어가 며느리를 등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대충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한 채 눈으로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모습만 쫓았네요. 잠시 후 커피숍 안으로 제 또래의 여자 하나가 스카프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여자를 향해 웃어 보였죠. 그러자 며느리 앞에 마주 앉은 여자는 곧장 두르고 있던 스카프와 선글라스를 벗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 나디걷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조금만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저라고 착각할 만큼 저와 닮은 모습이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와 머리 스타일, 옷차림, 심지어 이마 주름의 깊이까지. 저를 최근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난다면 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얼핏 보면 분간이 가지 않을 것 같았네요. 저는 도대체 그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 황당했죠. 그때 여자를 본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뭐라고 하는 것 같았고, 그 뒤로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열심히 떠들었어요. 그러다 서류를 펴놓고 진지하게 종이에 펜으로 뭔가를 써내려가는 모습도 보였네요. 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도 최대한 조용히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지척이라 들킬까봐 조심스레 찍느라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잠깐 화장실에 가기에 저는 얼른 먼저 일어나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며느리가 혹시라도 주차돼 있던 제 차를 보면 큰일이니까요. 그 일이 있고 바로 경찰서에 가려던 제 계획에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저는 감히 짐작도 되지 않아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경찰서에 가서 며느리가 제 도장을 빼갔다고 말하는 것보다 뭔가 확실한 증거를 더 잡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며칠간 며느리의 행동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행적만으로는 며느리와 그 수상한 남자의 관계도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저를 닮은 여자의 정체가 뭔지도 알 수 없어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말갛게 씻고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콩나물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식탁엔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어머님, 어제 외출하신 것 같던데 말씀도 없이 어딜 다녀오셨어요? 아, 미숙이가 또 만나자고 해서. 그래요? 요즘 그 친구 자주 만나시네요? 그랬나? 뭐 나이 드니 할 일이 없어서. 만나서 자식들 얘기나 하는 거지. 그래요? 그분은 손주 있다고 하셨죠? 그래, 둘 다 벌써 초등학교 다니지 아마? 어머, 아들이 빨리 결혼했나 봐요. 어머님 그런 얘기 들으면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말을 묻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 의아해하며 답했습니다. 부럽긴 하지만 뭐 자식이야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니까. 죄송해요. 저도 결혼한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좋은 소식도 못 전해드리고. 괜찮다. 그게 어디 네 잘못이냐? 저도 그 이 바쁜 것만 지나면 병원이라도 다니면서 아기 가져보려고 노력할게요. 그 말에 저는 차마 며느리와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됐다. 억지로 그럴 거 없어. 너희가 결혼한 지가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반년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며느리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된 제가 얼마나 속을 끓이고 있는데, 그때 가당치도 않게 아이에 대한 말을 꺼내는 며느리가 너무 어이없어 오히려 화가 나더군요. 아이, 도대체 날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그런 짓을 벌여놓고도 멀쩡히 애타령이지? 정말 무서운 애구나, 너란 애는.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간신히 삼키며 방으로 들어갔죠.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굴 수 있지? 이중생활 하면서도 너무 뻔뻔하니 이제 사람이 무섭기까지 하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 며칠 전 만났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제가 봤던 장면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친구가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예전부터 업무 협조하면서 알고 지내던 형사가 있어.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볼 테니 넌 며느리가 또 수상한 짓 하는 거 없는지 잘 지켜봐. 그래? 알았어. 근데 우리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경찰에 연락해서 일이 커지면 애가 너무 상처받지 않을까? 난 그게 제일 걱정이야. 이대로 놔두다 더 큰일 당하면 그땐 수습할 수 없을 거야. 오히려 너희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으면 안 돼. 마음 단단히 먹어.
그리고 그 남자랑 너희 며느리 만나는 장면 찍은 사진이랑 영상 그것 좀 보내줘.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 알았어. 정말 고맙다. 그렇게 저는 일단 친구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하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또 피마르는 며칠이 지났어요. 무슨 일인지 그동안 며느리는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서 열심히 살림만 하더군요. 하지만 전과는 좀 달라 보였어요. 뭔가 마음 복잡한 일이라도 있는지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며 대청소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불과 커튼을 모두 꺼내 빨고 냉동실과 냉장고도 전부 청소했어요. 그러더니 현관 신발장에서 낡은 신발을 정리하고 물청소까지 했죠. 마치 한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잠시도 쉬지 않았어요. 그런 며느리가 이상해 보다 못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청소를 해? 어디 갈 사람처럼. 혹시 뭐 여행이라도 가려고 하니?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답했어요. 가긴요. 제가 어머니랑 그이나 두고 어딜 가요. 그냥 묵은 먼지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머릿속도 복잡하고요. 잡다한 생각 털어버리기엔 청소만 한 게 없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심상치 않은 생각이 들어 다시 물었죠. 무슨 복잡한 일? 혹시 우리 집이랑 관련 있는 거니? 그러자 당황한 빛이 역력한 며느리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친구 일인데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 아이, 다행이구나. 저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미심쩍은 마음을 감출 수 없었네요. 헌데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에 대신 저의 일을 알아봐 주기로 했던 친구가 다급하게 전한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네가 며느리랑 같이 있는 걸 봤다던 그 남자가 경찰서에 붙잡혀갔어. 내가 알고 지내던 경찰한테 그 남자 인상착의를 전했거든? 근데 그 남자가 범죄 전력이 아주 화려한 무서운 사람이더라. 뭐야? 아니, 그런 사람을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알고 지낸 거니? 그리고 경찰서엔 왜 간 거야? 혹시 나하고 관련된 일이니? 그건 경찰서에 가서 듣는 게 좋겠다. 혹시 너도 며느리 아직 집에 있니? 그렇지. 아니, 근데 아직이라니? 혹시 우리 며느리가 어디 가야 하니? 조금 있으면 너희 집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칠 거야. 놀라지 말라고 내가 먼저 전화한 거거든?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경찰이 왜? 우리 알고 있었잖아. 너희 며느리랑 그 인간이 너한테 하려고 했던 짓. 그걸 실행에 옮기려다가 덜미가 잡혔어. 그 인간이 너희 며느리 이름을 말한 모양이라 경찰이 찾아갈 거야. 뭐라고? 그 전화를 받은 저는 얼른 밖으로 나와 며느리가 뭘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운명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며느리 역시 초조한 표정으로 싱크대에서 온갖 그릇이란 그릇은 다 꺼내 닦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지켜보며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낌새라도 차리고 도망칠까봐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경찰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 게 겁이 나기도 했죠. 하지만 잠시 후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친구가 말한 대로 경찰이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집에 찾아온 겁니다. 저는 괜히 제가 잡혀가는 것처럼 심장이 벌렁거렸고 며느린 어찌나 놀랐는지 닦던 그릇까지 떨어뜨렸죠. 하지만 그걸 치울 틈도 없이 경찰들은 머리를 끌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그 모습을 망연자실한 채 지켜보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경찰차를 따라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도저히 손이 떨려 운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했더니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친구가 먼저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니? 많이 놀랐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놀라지 말고 들어. 그 인간들이 정말 엄청난 일을 꾸몄더라. 너 강동구에 있는 건물 있지? 그 건물을 너희 며느리랑 그 인간이 짜고 팔아버리려고 했어. 그래? 그래서 내 인감이랑 신분증을 가져간 거구나? 안 그래도 뭔가 팔아버리겠다는 소리에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잡은 거니?
사실 내가 그 남자 사진을 넘기니까 내가 알던 경찰이 단박에 알아보더라고. 그 인간 사기 전과가 엄청 화려하고 몇 년 전부턴 불법 사채 사업까지 벌여서 불쌍한 사람들 등골 빼먹고 살던 아주 악질 중에 상악질이었어. 뭐라고? 그래서는 그 인간이 네 며느리랑 짜고 건물 팔아먹으려고 시도하는 현장을 몰래 미행하던 경찰한테 딱 걸린 거지. 내가 말한 제보 내용을 듣고 조만간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아서 그 인간 사는 원룸 앞에서 잠복한 모양이야. 근데 우리 며느리는 내내 나랑 같이 있었어. 원래 내 인감이랑 신분증 가지고 예금 해약한 거랑 같은 방법으로 하려던 거겠지? 그럼 위임장도 써야 하고 분명히 며느리가 필요할 텐데. 아니, 그래서 더 무섭더라. 더 무섭다니. 너희 며느린 이번 일에서 쏙 빠지려고 벌써 대여까지 구해놨더라니까? 네 대여 말이야. 뭐? 아니 그럼 그때 그 여자가? 그래, 네가 너랑 꼭 닮은 사람을 만나는 걸 봤다고 했을 때 사실 설마 했거든? 근데 세상에 너랑 비슷한 여자 찾으려고 구인까지 했더라니까. 그래서 나랑 비슷한 여자를 나로 속이고 대신 건물 주인 행세를 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 나중에 인감이랑 신분증은 그냥 도둑 맞았다고 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서 너희 며느린 이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척하려고 했었다는 거야.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다리가 다 휘청거렸습니다. 친구는 그런 저를 부축해 자리에 앉히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너희 며느리도 참 보통이 아니다. 아니 너한테 그런 짓까지 하고도 그 집에 계속 붙어 있으려고 했는지 끝까지 너랑 너희 아들은 모르게 해달라고 한 모양이더라니까. 뭐야? 아니 한탕 해먹고 도망칠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말을 들어보니까 네 예금 빼낸 것도 다 저 인간한테 갖다 바친 것 같더라. 근데 더 황당한 건 나중에 그게 자기가 한 일이라는 게 밝혀져도 손 귀한 집이니 얼른 애를 가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깟 예금 좀 가로챈 거로는 애 하나론 퉁칠 수 있을 거라고 했다나? 뭐라고? 에? 그래. 아무리 예금 몇 푼 훔쳐냈어도 자기 아들 애 낳아준 며느리를 함부로 쫓아낼 순 없을 거로 생각하는 것 같더래. 그제야 저는 며느리가 뜬금없이 손주 타령을 늘어놓았던 게 이해됐어요. 건물같이 덩어리 큰 일에서는 빠지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예금 빼돌린 게 밝혀져도 그 정도 문제는 애만 낳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도대체 저와 아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모든 사실을 듣고 난 후 터덜터덜 경찰에게 조사받고 있는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저를 본 며느리가 흠칫 놀라더니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이렇게 물었죠. 너 처음부터 이러려고 우리 민지한테 접근한 거냐? 우리 모자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 돈 문제로 고소당한 과거도 숨기고 접근한 것도 모자라 내 돈까지 노려? 나한테 가져간 돈 다 저 남자 갖다 줬다며?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남자가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계속 살 생각을 해? 어떻게? 저는 당연히 한통속으로 사기를 치려던 남자와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며느리를 믿고 편들던 아들을 생각하며 더욱 피눈물을 흘려야 했죠. 하지만 며느린 고개 숙인 채 의외의 말을 털어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저 정말 민지씨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럴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뭐야?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끝까지 발뺌하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대로 지금 이 마당에 제가 더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 남자랑 저는 정말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럼 뭐란 말이냐? 도대체 저런 얼어 죽을 인간하고 네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아니 우리 모자하고 무슨 원한이 있어서 내 돈을 다 빼다가 저런 인간한테 퍼준 거냐고? 그러자 고개 숙인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딱딱한 경찰서 바닥을 적셨습니다.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경기가 나빠서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카페를 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1년도 못 채우고 쫄딱 망했어요. 근데 친구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으니 당장 돈 갚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그 돈 문제로 고소당할 뻔한 일이냐? 네,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썼어요. 뭐, 사채? 아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땐 그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뜨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무리 아르바이트해서 갚아도 원금은커녕 이자만 불어나고 어렵게 일하려고 하면 자꾸 찾아서 협박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도 뻑하면 쫓겨났어요. 그래서 네 애인이랑 짜고 눈치 없는 우리 아들 꼬여내 결혼까지 하면서 이런 일을 벌인 거니? 그러자 한참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가 털어놓은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남자는 그때 절 괴롭히던 그 사채업자예요. 뭐라고? 아니, 그런 남자랑 왜... 저한테 민재 씨는 정말 마지막 동아줄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민재 씨랑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빚을 갚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멀쩡히 그러라고 하던 인간이 결혼하고 나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절 괴롭혔어요. 자기랑 한탕만 하면 제 돈도 탕감해주고 고소당할 뻔한 일이랑 과거도 다 덮어주겠다면서요. 과거라니. 고소당하고 사채 쓴 게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랐니? 그때 제 얘기를 듣던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다 포기한 듯 놀라운 얘기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사실 저 민재 씨 만나기 전까지 술집에서 일했어요. 저 인간이 매일 찾아와 괴롭히는 바람에 멀쩡한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저한테 좋은 일 소개하겠다면서 거기 끌고 가서 정작 돈 받는 건 자기가 나타나서 전부 가져갔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죄송해요, 어머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전 정말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민재 씨 닮은 아기 낳고 어머님한테 효도하면서 잘 살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아무리 궁지에 몰려서 선택한 일이라고 해도 그건 엄연히 나랑 내 아들을 기만하고 속인 일이야. 그런 네가 어떻게 계속 민재 옆에 있겠다는 거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재 씨는 모르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게 제발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절하고 철학 맞아 보이는지 하마터면 며느리를 동정할 뻔했네요.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노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로 너랑 우리 인연은 끝이다. 네가 내 물건이랑 돈을 훔친 건 가족이라서 벌을 줄 순 없다지만 문서를 위조한 벌은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은 마땅히 받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돌아서는 제 눈에서도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렇다고 며느리를 용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며느리의 사연도 안타까운 면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의 저는 전적으로 믿던 며느리에게 상처받을 아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가 너무나 큰일이었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상황을 알게 된 아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보고 싶다며 경찰서에 달려갔다가 그날 늦은 밤 술을 잔뜩 먹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방황하는 아들을 보는 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었어요. 아들은 멀쩡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술독에 빠져 제 애를 태웠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다 못해 끌어안고 펑펑 운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게 참으로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아들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저 베트남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가기로 했어요. 뭐? 베트남? 그 먼 곳까지 간다고? 죄송해요. 아직은 수연이랑 살던 이 집에서 멀쩡한 정신으로 살 자신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때 돌아올게요.
그리고 그때 엄마가 수연이 이상하다고 한 말 안 믿어서 정말 죄송했어요. 됐다, 다 지난 일을. 그렇게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아들이 먼 외국으로 떠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어느 날, 한층 밝아진 목소리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용기 주는 사람 만났어요. 뭐? 여자 말하는 거니? 네. 베트남 여자니? 아니에요. 저랑 같이 일하는 한국 여자예요. 집 떠나와서 일하면서 서로 챙겨주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결혼하려고요. 뭐? 그게 정말이냐? 저는 믿을 수 없이 기쁜 소식에 갑자기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며느리에게 뒤통수 맞고 그렇게 눈물을 쏟았는데 또 흘릴 눈물이 있다는 게 신기할 만큼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하지만 그건 몇 년 전에 흐르던 아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으로 가득 찬 눈물이었네요. 그 뒤로 아들은 명랑하고 밝은 인상의 여자와 만나 재혼했습니다. 사실 며느리도 결혼하고 1년도 안 돼 상처받고 혼자 지내던 외로운 사람이었죠. 저는 그림처럼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을 보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두 사람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길 간절히 바라게 됐죠. 부디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도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우리 두 모자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